장모 치매엔 똥칠할까 무섭다며 외면하더니 시모 치매 오자 회사 그만두고 모시라던 남편의 최후.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해묵은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털어놔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저처럼 숨죽여 울며 캄캄한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며느리들, 딸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그분들께 당신 잘못이 아니다. 언젠가 저들의 위선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걸 제 입을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48, 남편과 결혼한 지 꼬박 19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가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왼수도 아니었죠. 그저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 뜨뜻미지근한 쇼윈도 부부랄까요? 애들 키우고 대출금 갚고 시댁과 친정 대소사 챙기며 그럭저럭 버텨온 19년. 사랑은 식었어도 최소한의 전우애나 의리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 믿고 살았던 제 오만이자 착각이 박살난 건 2019년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불현듯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거든요. 물론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평생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살림하시던 양반이 언제부턴가 냉동실에 텔레비전 리모컨과 당신 구두를 넣어두시질 않나 방금 식사를 하시고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시고 찬장을 뒤져 생쌀을 한 움큼 쥐고 씹어 드시려던 날도 있었죠.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 먹어 집안에 연기가 꽉 찼는데도 거실에 가만히 앉아 허공만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요즘 많이 피곤하셔서 깜빡깜빡 하시네라며 미친 듯이 올라오는 불안감을 애써 짓눌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내 우주이자 기둥이었던 엄마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하지만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받아든 검사 결과지는 제 알량한 부정을 비웃듯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족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수납을 하고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꺽꺽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한 우리 엄마가 나중엔 내 이름조차 잊어버리겠구나. 그 두려움과 슬픔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본능적으로 기댈 곳을 찾게 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19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남편, 성우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인간한테 전화하면 과연 따뜻한 위로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머리보다 직감이 먼저 경고등을 울리더군요. 결국 저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팽개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기가 까먹은 귤 껍질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나왔어.
방금 엄마 검사 결과 듣고 왔는데 알츠하이머래. 치매 진단받으셨어. 그 순간 거실에 흐르던 예능 프로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에 고정했던 시선을 아주 천천히 거두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무미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치매? 그래서 얼마나 심한데? 사람 못 알아본데? 그의 눈빛에는 장모를 향한 걱정이나 안타까움 따위는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짜증만이 서려 있었죠.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사람을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야. 약 꾸준히 드시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래.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미간을 확 구겼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마 우리 집에 장모님 모시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위로는커녕 당장 지한테 불똥이 튈까봐 방어막부터 치는 그 얄팍한 밑바닥에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모시자는 게 아니잖아. 나도 무섭고 당황스러운데 이번 주말에 나랑 병원만이라도 한번 같이 가달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고 앞으로 엄마 어떻게 돌봐야 할지 같이 상의라도. 내가 거길 왜 가?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툭 잘랐습니다. 야, 장모님 자식이 너 하나야? 떡하니 아들내미들, 내 오빠랑 남동생 있잖아. 처남들 놔두고 왜 출가 외인인 네가 나서서 설쳐? 그리고 나 주말에 최 부장이랑 골프 약속 있어. 출가 외인, 골프 약속. 19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찌나 천박하고 이기적이던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제게 그는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말할게. 우리 집에 모실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나 비위 약한 거 네가 제일 잘 알지? 나 집에 냄새 배는 꼴 절대 못 참아. 냄새? 여보, 치매 걸렸어도 우리 엄마야. 당신 장모님이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든 뭐든. 뉴스도 안 봐? 치매 노인네들 나중에 벽에 똥칠하고 밤에 칼 들고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라더라. 똥이라도 칠하면 네가 다 치울 거야? 내 집구석에 치매 노인 들여서 냄새나고 똥칠하는 꼴 나 죽어도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처남들 보고 요양원을 보내든가 요양사를 쓰든가 하라 그래. 똥칠, 냄새, 73, 오늘 막병이라는 선고를 받은 가여운 내 어머니를 향해 쏟아낸 남편의 그 저열한 단어들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더 이상 입을 열 가치도 싸울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저는 그저 남편을 벌레 보듯 쳐다보다가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어.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명징한 깨달음이 뒤통수를 쳤죠. 아, 이 새끼는 가족이 아니구나. 4살점 떨어져 나가는 고통 앞에서도 자기 코끝에 스칠 냄새를 먼저 걱정하는 쓰레기구나. 19년 동안 쌓아왔던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간 그 자리엔 지독한 혐오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을 맞아 친정에 가려고 준비하는 제게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은 제 낡은 정내미마저 완벽하게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거기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주말마다 너 없으니까 밥 챙겨 먹기도 짜증나고 나도 신경 쓰인다. 처남들한테 하라 그러고 적당히 해. 장모가 기억을 잃어가는 판국에 주말 밥 반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아주 차분하게 화면을 캡처해 제 핸드폰의 가장 깊숙한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등짝을 바라보며 이불 속에서 홀로 지역 치매 안심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순간이었죠. 앞으로의 모든 간병과 슬픔은 오롯이 제 몫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 홀로 감당해야 했던 3년의 끔찍한 독박 간병 지옥이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 가벼운 주둥이로 아무렇게나 짓거렸던 냄새니 똥칠이니 하던 그 오만한 말들이 훗날 자신의 목을 가장 고통스럽게 옥죄어올 완벽하고 날카로운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 입에 친정엄마의 친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올 레퍼토리는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빨리 요양사나 써라. 처남들은 덧다 국 끓여 먹냐? 걔들한테 하라 그래. 그딴 피곤한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이 셋 중 하나를 절대 벗어나질 않거든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풀리는 거지. 자기 방어막부터 치고 보는 이기적인 인간한테 입 아프게 떠드는 건 제 영혼만 갉아먹는 완벽한 에너지 낭비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대신 저 혼자 아주 지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반차를 내고 지역 치매 안심센터로 달려가 등록부터 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인지훈련 프로그램 일정을 우겨넣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들이밀었죠. 그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담당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일상생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뭔지 수첩이 새카매지도록 적고 또 적었습니다. 믿을 만한 요양보호사 센터를 뒤져 면접을 보는 것도 오롯이 제 몫이었죠. 이 모든 걸 평일엔 회사에서 숨막히게 일하면서 틈틈이 해냈습니다. 당시 저는 중견 제약회사의 영업직이었어요. 매달 떨어지는 끔찍한 실적 압박에 깐깐한 거래처, 원장님들 비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피가 말랐는데 제 일상은 문자 그대로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시간엔 밥 대신 커피를 들이부으며 병원과 센터에 전화를 돌렸고 퇴근하면 친정으로 날아가 엄마 저녁 챙기고 약통을 요일별로 소분하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리고 집에 오면 밤 9시, 10시가 다반사였습니다. 주말이라고 쉴 수 있었을까요? 토요일은 병원 순례, 일요일은 일주일치 반찬 공장의 대청소. 그렇게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며 지옥 같은 쳇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럼 그 핏빛 같은 시간 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도대체 뭘 했냐고요? 아주 팔자가 늘어졌었죠. 거실 소파랑 혼연일체가 돼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거나 주말엔 친구들 만나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고 자기 지인들 경조사 챙긴답시고 쏘다녔습니다. 친정병원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엄마 검사비, 약값, 심지어 성인용 기저귀 하나 사는 데까지 지갑 한 번 연 적 없고요. 어느 날 밤 식탁에 앉아 가계부랑 제 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정리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매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기백만 원인데 수많은 지출 내역 중에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돈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시뻘겋게 마이너스 난 통장 잔고를 한참 노려보다가 저는 헛웃음을 치며 통장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넌 진짜 완벽한 남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엄마가 엎어버린 국그릇 치우고 땀범벅이 돼서 파김치처럼 현관문을 열었는데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남편이 고개만 삐쭉 빼고 신경질적으로 묻더군요. 아, 밥은? 순간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할게. 조금만 기다려. 최대한 감정을 짓누르고 대답했는데 돌아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장모님 집으로 호적을 파지 그래. 거기는 사람 사는 집이고 여기는 여관방이야? 하루 종일 밖에서 뺑뺑이 돌다 온 남편 밥 한 끼 안 챙기고 맨날 거기 갔다 오면 여기는 누가 챙기는데?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냐? 당신 손 멀쩡하잖아. 발도 달렸고 냉장고 열면 어제 해놓은 밑반찬 널렸는데 그깟 반찬통 하나 꺼내 먹는 게 그렇게 억울해? 뭐, 그게 지금 마누라 입에서 나올 소리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 와서 내 손으로 밥상까지 차려 먹어야 돼. 저는 부엌불을 켜다 말고 우뚝 섰습니다. 프라이팬으로 저 주둥이를 갈겨버릴까 하는 사리가 일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 인간이랑 싸우는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대꾸도 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밥 먹는 내내 뚱하게 입을 내밀고 있던 남편이 밥그릇을 싹싹 긁어먹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요양사는 알아봤어? 아직도 안 구했어? 알아보고 있어. 조건들이 안 맞아서 바로바로 안 돼. 돈을 더 얹어주든가 해서 빨리 써. 네가 맨날 거기서 살다시피 들락날락하니까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잖아. 저는 밥을 씹다 말고 그 인간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빨리 쓰자. 그럼 그 요양사 비용 당신이 반이라도 보탤 거야? 순간 남편의 턱관절이 멈추더니 어이없다는 듯 픽 웃더라고요. 지금 왜 나한테 돈 달라고 난리야? 당신이 내 생활 엉망이니까 빨리 요양사 쓰라며. 그럼 당신도 비용을 보태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니야? 야, 그건 내 엄마잖아. 장모님 치매 걸린 것까지 왜 내가 돈을 대야 해? 그럼 우리 매달 붙는 공동생활비 통장 있잖아. 거기서 좀 쓰자. 나 지금 내 월급으로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차. 남편이 식탁을 쾅 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거길 건드려. 우리가 늙어서 쓸 노후 자금을 왜 내 친정 밑 빠진 독에 부어? 공동생활비가 그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야? 처남들한테 돈 내놓으라 그래. 아들내미들 놔두고 왜 만만한 나한테 빨대를 꽂아? 빨대. 그 단어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아,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불편한 건 죽기보다 싫으면서 지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나가는 건 피를 토하게 아까워하는 이중잣대의 끝판왕이구나. 또 한 번은 제가 주말 내내 친정에 있다가 일요일 저녁 늦게 들어갔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쌍심지를 켜고 쏘아붙이더군요. 야, 이수진. 요즘 여기가 집이야, 거기가 집이야? 아주 거기 살아라, 살아. 엄마 혼자 두면 가스불도 불안하고 하니까 주말 내내 붙어있던 거 알잖아. 아니, 하루 종일? 넌 무슨 친정집 붙박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라는 인간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줘? 나보고 주말마다 거기 끌려가서 장모님 수발이라도 들라는 거야. 누가 당신더러 같이 가달래? 수발 들어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매달렸냐고. 당신이 가족이면 스스로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으러 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미쳤냐 거길 가게. 처남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들 살기 바쁜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나서서 효자 노릇을 해야 되냐고. 오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저는 그 폐악질을 듣고 그냥 겉옷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들이 뭘 하는지 남편이 왜 따지나요? 처남들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요만큼도 끼어들기 싫으니까 알량한 핑곗거리를 찾는 거였죠. 그 얄팍한 밑바닥이 다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의 도리를 설득해봤자 벽에다 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그 무렵부터 제 안에 아주 이상한 감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저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때마다 억울해서 서럽거나 미친 듯이 화가 났을 텐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닌 그냥 텅 빈 진공 상태 같은 느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건 철저하게 기대를 지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남편으로서 바랐던 아주 작은 온기, 가족이라는 환상, 인간적인 도리 그 모든 걸 제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옥 같던 그 3년 동안 제가 소리내어 엉엉 울었던 날은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국을 들렀다 나오던 참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뭔가 말씀하시려다 멈칫하시는 거예요. 수진아라는 제 이름 3글자가 금방 안 튀어나오셨던 거죠. 짧지만 영원 같던 침묵이 흐르고 엄마는 결국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딸아, 우리 딸 고생이 많다.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뒷자리에 엄마를 태워드리고 운전석 문을 닫자마자 저는 핸들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위로받고 싶었어요. 내 이름조차 잊어가는 엄마를 보는 게 너무 무섭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지만 핸드폰을 쥐고 연락처를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자 것봐. 그러니까 요양사 빨리 쓰라니까 말도 더럽게 안 듣더니라는 칼날 같은 비아냥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내 하늘이 무너지는 이 끔찍한 슬픔 앞에서 내 등을 토닥이며 힘들지,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가장 잔인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핸드폰을 조수석에 툭 던져버리고 거칠게 눈물을 닦아낸 뒤 홀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시간을 악물고 버티면서 제 머릿속엔 자꾸만 서늘한 생각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그래, 박성호.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제 발등 찍고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손을 내밀어야 할 날이 올 거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살려달라 손을 내미는 날 내가 그 손을 어떻게 쳐내버릴지 나도 장담 못하겠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참 묘하죠. 평생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품었던 그 무서운 예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현실이 되어 남편의 목줄을 틀어진 건 그로부터 채 3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2022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고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불어닥친 진짜 찬바람은 그 눈부신 봄날과 함께 찾아왔죠. 시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심상치 않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정밀 검사를 돌렸고 며칠 뒤 벼락 같은 확진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흔히 말하는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첫 번째 생각은 걱정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건조한 직감,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진짜 지옥문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이었죠.
제 몸에 각인된 그 불길한 예감은 이번엔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100% 들어맞을 확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라는 작자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단 결과가 나온 바로 그 주 주말부터였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어하던 인간이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겉옷을 챙겨 입으며 본가에 가보자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시댁에 가서는 또 어찌나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입에 맞으시냐, 밥맛은 있으시냐, 화장실은 혼자 잘 다녀오시냐, 약은 시간 맞춰 드셨냐? 아주 살뜰하게 이것저것 챙기고 묻는 그 주둥이를 보면서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속으로 수백 번은 비웃었죠. 도대체 저 인간은 누구지? 3년 전 내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울면서 말했을 때 내 면전에 대고 똥 칠할까 무섭다. 집에 냄새 배는 꼴 못 본다고 패악질을 치던 그 짐승 같은 인간이랑 동일 인물이 맞나? 그 역겨운 코미디의 절정은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헛기침을 하며 아주 무겁게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상태 보니까 이제 진짜 혼자 두기가 어렵겠더라. 깜빡하시는 것도 심해지시고. 그렇겠지. 이제 주간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등급 신청부터 서둘러야겠네. 아니, 그거 말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뻔뻔한 낯짝으로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그것보다 네가 당분간 좀 모시는 게 어떻겠냐? 저는 씹고 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변하는 걸 느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래. 명색이 네가 맏며느리잖아. 가족인데 당연히 도리가 있지. 도리. 그놈의 도리라는 단어가 남편의 입술을 타고 넘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3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재생됐습니다. 내 엄마한테 집에 냄새 배면 어떡하냐며 처남들한테 떠넘기라던 그 입에서 지금 내게 도리를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며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알아보면 되잖아.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하고 전문 요양보호사 연결받으면 어머니도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어. 아, 어머니가 그런 낯선 사람 들락거리는 건 딱 질색이라고 하시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당신이 직접 하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 우리도 안심되고 좋잖아. 내 친정엄마 때는 어떻게 했는데? 제 날선 질문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뭐? 내 엄마 치매 걸렸을 땐 당신이 어떻게 했냐고. 낯선 요양사 빨리 쓰라며. 병원같이 가달라는 내 부탁엔 내가 왜 가냐며 버럭 화를 냈지. 근데 왜 당신 엄마한테는 잣대가 달라?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짜증스럽게 핑계를 댔습니다. 야,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 어떻게 달라? 설명해봐. 그냥 달라.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상황이 다르다고요. 세상의 치매는 다 똑같이 기억을 잃어가는 끔찍한 치매고 나 낳아준 소중한 부모는 똑같은 부모인데 도대체 며느리 친정엄마의 뇌와 시어머니의 뇌는 구조부터가 다르단 말입니까? 끝내 설명 한마디 못하고 씩씩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벽창호보다 못한 저 이기심 덩어리에게 논리를 기대한 제가 바보였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얄미운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상태 들었죠?
저 진짜 속상해서 며칠을 울었어요. 이제 진짜 누군가는 옆에서 딱 붙어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가씨. 저도 걱정이네요.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알아보고 있어요. 아유, 그 생판 남인 요양사가 어디 마음이나 놓이겠어요? 자기 부모처럼 챙기겠냐고요. 역시 우리 언니가 곁에 있어야지.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 다니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회사야 오빠도 다니잖아요. 언니는 여자니까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휴, 저는 애들 둘 키우느라 정신도 없고 시댁도 멀어서 진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까이만 살았어도 아가씨 친정 어머니시니까 저보다 더 피가 마르고 신경 쓰이시겠어요. 그럼 아가씨가 주말마다 자주 들여다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제 상황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저는 출가 외인이고 언니가 우리 집안 맏며느리니까 언니가 앞장서서 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맏며느리. 여기서도 또 그놈의 도리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맏며느리니까 해야 한다. 자기 몸에서 나온 핏줄인 딸은 시집갔으니 면죄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맞자가 붙었으니 당연히 총대를 매야 한다? 그럼 3년 전 내 친정엄마 치매 때는 왜 나한테 맞딸이니까 네가 짊어지는 게 도리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없었을까요? 맏며느리 도리는 우주 만물의 진리처럼 존재하면서 사위의 도리나 맏딸의 도리는 개나 져버린 이 집구석의 천박한 논리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주말 꾸역꾸역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저를 덥석 붙잡고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큰애야. 나는 역시 우리 며느리 손이 제일 편하다.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 몸 만지고 내 집구석 뒤지는 건 딱 질색이야. 못 써.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많이 힘드시죠? 말도 마라. 많이 힘들지. 이제 나도 늙고 병들었으니 큰애 네가 나 좀 자주 봐야겠다. 네가 내 곁에 딱 붙어 있어야 이 애미가 마음이 놓이지. 안 그러냐? 그때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아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꺼봐. 들었지? 어머니가 저렇게 당신만 찾으시잖아. 저는 끓어오르는 토기를 삼키며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한번 꽉 잡아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생긋 웃으며 따뜻한 차를 내오고 좋아하시는 복숭아를 먹기 좋게 깎아드렸죠. 아주 평온하고 싹싹한 며느리처럼요. 하지만 제 속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내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던 그 참담한 날,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은 내 엄마가 자기 집의 냄새를 풍길까봐 진저리를 쳤지. 같이 병원에 가달라는 내 절규에 내가 거길 미쳤다고 가냐고 비웃었어. 내 월급 쪽에서 요양보호사 비용 내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왜 나한테 뜯어내려 하냐고 발악을 했지. 그런데 지금 저 모자는 내게 맏며느리의 숭고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똑같은 병인데 어쩜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태도가 다를 수 있을까?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조수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창밖의 어둠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서 마치 자기 혼자 짊어진 세상의 고뇌를 다 떠안은 척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시는 것 같던데. 그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혼자 두면 가스불로 불낼 수도 있고. 절대 안 되겠어.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아.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진지하게 알아보자.
아씨, 어머니가 요양원 같은 데는 고려장 당하는 것 같아서 절대 가기 싫다고 하시잖아. 아까 당신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면서 왜 자꾸 딴소리야? 싫다고 떼쓰셔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 현실적인 방법이 당신이 모시는 거잖아.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당연한 그림 아니야. 저는 그 뻔뻔한 억지에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창문 쪽으로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침묵을 동의로 착각했는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주 시원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친정엄마도 3년 동안 끔찍하게 챙겼잖아. 시댁도 딱 그만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렵다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정엄마를 챙겼던 피눈물 나던 그 3년 동안 이 인간이 도대체 뭘 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내 엄마 병원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고 약값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없고 비틀거리는 내 어깨를 잡아주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빈말조차 한 번 던진 적 없는 인간이 철저하게 방관하고 짓밟아 놓고선 이제 와서 내 엄마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 봉사해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씻으러 화장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본 메모 앱을 열고 화면 상단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남편이 제게 짓거렸던 그 끔찍한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씩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 엄마를 들먹이며 뱉었던 말 밥 먹으면서 맏며느리 돌이라며 뻔뻔하게 요구했던 발언,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작당하고 나를 압박했던 정화들까지 전부 다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적고 있었냐고요? 그냥요. 그냥 이 더러운 기억들을 하나도 증발시키지 않고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이 칼날 같은 활자들을 저 인간의 숨통을 끊는데 꺼내 쓸 날이 반드시 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 결전의 날이 언제가 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 역겨운 진흙탕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피곤에 절어 있는데 핸드폰 화면에 아가씨 세 글자가 떴습니다. 평소엔 제 생일에도 카톡 하나 안 보내는 얄미운 시누이가 요 며칠 사이 아주 문턱이 닳도록 전화를 해대는 꼴이라니. 안 봐도 무슨 소리를 짓거릴지 뻔했지만 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아니, 나 방금 오빠랑 통화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했어요. 엄마 모시는 문제, 아직도 그놈의 요양산이 뭐니 그러고 있다면서요?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쏘아붙이는 그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네, 아가씨. 어머님이 당장 시설에 들어가시는 건 거부하시니 집으로 모실 방문 요양 서비스 알아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참. 언니는 말이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꽉 막혔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민하고 깔끔 떠는 분인지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집구석 헤집고 다니면 엄마 스트레스 받아서 치매 더 빨리 와요.
언니가 우리 엄마 책임질 거예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가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어머님 들여다보시는 방법도 있죠. 가까운 친딸이 오면 어머님도 훨씬 안정되실 텐데요.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전화기 너머로 흡 하는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변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참나, 언니, 저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가요? 애들 학원 라이딩만 하루에 3번이고 우리 남편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매일 저녁새 밥 안 해주면 난리치는 거 뻔히 알면서 언니는 그래도 저보다 그런 부분에선 훨씬 널널하고 자유롭잖아요. 자유롭다고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매일 실적에 피 말리는 직장인이고 퇴근하면 파김치가 돼서 집안일 해야 하는 주부고 무엇보다 3년째 기억을 잃어가는 친정엄마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 어디가 널널하고 자유롭다는 건지. 아가씨, 저도 친정어머니 있어요. 제 친정엄마 치매 간병, 저 혼자 3년째 뼈 갈아 넣으면서 하고 있어요. 제 생활이 널널하다뇨. 그러자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언니는 이미 친정엄마 모셔봐서 노하우가 빤하잖아요. 1번 해본 사람이 2번은 못해? 경험자니까 훨씬 낫지. 우리 엄마도 치매 선배인 언니가 딱 전담해서 모시면 금방 안정 찾으실 거고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진짜 너무 야박하게 구네. 치매 선배, 노하우. 똥물 1번 뒤집어 썼으니 2번 뒤집어 쓰는 건 일도 아니라는 저 천박한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욕지거리를 삼키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단한 경험 잘 생각해 볼게요. 뚝.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길바닥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딱 버티고 앉아 저를 빤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벼르고 벼른 티가 역력했죠. 괜히 헛기침을 에헴하더니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더군요. 할 말 있어? 있어. 일단 앉아봐.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맞은편에 앉자 남편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제 말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대로는 진짜 답이 안 나와. 당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랑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어머님 독박 간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독박이라니 말이 좀 심하잖아. 주로 당신이 챙겨주는 거지.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 짐은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놈의 맏며느리 소리. 요즘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네. 틀린 말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가져왔어.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뻔뻔한 낯짝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당신 그깟 회사 이번 참에 그냥 싹 정리하는 건 어때? 순간 귓가에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아니, 당장 사표 쓰라는 게 아니라 뭐 가족돌 보뮤직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그거 쓰든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트 캐셔라도 다시 구하면 되잖아. 어머니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시는데 며느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정리나 휴직이나. 결국 내 밥줄 끊고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라는 소리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징그럽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다닌 직장입니다. 임신했을 때도 화장실에서 토해가며 버텼고 거래처 원장들 갑질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지켜낸 제 인생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눈에는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언제든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되는 하찮은 소일거리로 보였던 겁니다. 당신 직장이 뭐 그렇게 대단해? 내 월급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은 하잖아.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 끌려가게 생겼는데 회사 핑계대고 빠질 궁리나 해? 회사보다 부모가 먼저 아니야. 회사보다 부모가 먼저 아니냐. 그 알량한 효자 납셨다는 호통에 저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래, 부모가 먼저지. 그럼 3년 전에 내 엄마 치매 판정받고 내가 병원 주차장에서 피눈물 쏟을 때 당신은 왜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 안 했어? 남편의 두 눈이 당황으로 커지며 시선을 휙 피했습니다. 야, 그거랑 이거랑은 상황이 다르지. 뭐가 달라? 치매 걸리면 뇌가 녹아내리는 것도 똑같고 내 배 아파 낳아준 부모인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잖아. 넌 며느리고. 그럼 내 엄마는? 내 엄마는 길 가다 죽은 남이야. 넌 사위 아니야.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해?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매사를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너 3년 동안 우리 엄마 병원에 단 한 번이라도 같이 간 적 있어? 검사비에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있냐고. 그 3년의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나 혼자 똥오줌 치우고 약 챙기고 내 월급 털어서 요양사 썼어. 너한테 단 한 번도 손 안 내밀었어.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19년 다닌 직장을 내던지라고? 그러자 남편이 지지 않으려는 듯 아주 역겨운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야, 그때는 네가 억척같이 혼자 다 끌어안고 영웅 행세한 거잖아. 내가 언제 안 돕는댔어? 자기가 혼자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핑계를 대? 그 변명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부스러기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네가 하려는데 내가 막아? 내 입으로 집에 냄새 배는 꼴 못 본다. 병원은 처남들 보고 가라 그래라 짓거렸던 거. 내 뇌세포에서 자체 삭제라도 있니? 너 진짜 징그럽다 못해 소름이 끼친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잘 들어. 나 회사 절대 안 그만둬. 시어머니 전담 간병? 꿈도 꾸지 마. 예정대로 방문 요양 서비스 부를 거고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 말고 내 개인 돈으로 100% 부담해. 억울해? 그럼 내 엄마니까 네가 회사 때려치우고 직접 모시든가. 야, 이수진, 너 제정신이야. 오늘 할 말은 끝났어. 남편이 등 뒤에서 길길이 날뛰며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어두운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억울해서 피눈물이 나고 온몸이 벌벌 떨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차갑고 투명한 얼음물이 쏟아진 것처럼 상황이 맑고 선명하게 보였죠. 말로는 안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도리, 양심, 가족의 그런 인간적인 언어는 저 인간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정확하고 서늘한 행동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한참 스크롤을 내리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최근엔 뜸했던 지인의 이름 석자를 찾아냈습니다. 서초동에서 가사소송만 전문으로 파고 있는 독종 변호사.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이름이 구원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은 문자를 쳐내려갔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가사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준비하려고요. 전송 버튼을 누른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짧고 명료한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내일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오세요. 핸드폰을 침대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걸까? 19년의 세월을 이렇게 단칼에 베어내는 게 맞는 걸까? 아주 잠깐의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하고 앞서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역겨운 결혼의 숨통을 끊어버리기엔 오히려 너무 한참 늦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유난히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허물벗듯 겉옷을 던져놓고 리모컨부터 찾던 인간이 웬일로 씻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제 눈치만 힐끔힐끔 보더군요. 밥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숟가락만 달그락거리며 입술을 달싹이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속에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를 품고서 어떻게든 꺼낼 타이밍을 재는 그 역겨운 폭풍 전야의 분위기. 저는 빤히 알면서도 철저하게 모른 척했습니다. 내 입으로 먼저 그 더러운 멍석을 깔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밥그릇을 다 비울 때쯤 참다 못한 남편이 헛기침을 크게 에헴 하고 내뱉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 오늘 퇴근길에 본가 좀 다녀왔어. 응? 그랬어? 근데 어머니 상태가 내 생각보다 훨씬, 아니, 아주 심각하시더라. 오늘 대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무슨 일 있었는데? 남편이 마른 세수를 하더니 아주 다급하고 질린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셨다가 집 비밀번호를 까먹으신 거야. 그래놓고는 엉뚱한 옆집 문고리를 쥐고 흔들면서 당신 며느리가 나 들어오지 말라고 비번 바꿨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셨대. 옆집 사람이 기겁해서 문 잠그고 경찰까지 부르고 아주 동리가 발칵 뒤집혔어. 나 파출소에서 연락받고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그래. 오늘 내일 이러다가 당장 내일이라도 가스불 켜놓고 불을 내시든가 차도에 뛰어드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무조건 곁에 딱 붙어 있어줄 가족이 필요해. 저는 다 먹은 국그릇과 반찬통을 챙겨 들고 싱크대로 향하며 아주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방문 요양 서비스부터 불러. 하루에 서너 시간이라도 치매 전문 도우미 아주머니 쓰면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안전하게 케어받으실 수 있잖아. 아, 진짜. 어머니가 생판 남인 도우미는 도둑년 같아서 집에 들이기 싫다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자꾸 그 소리야. 그리고 고작 하루 몇 시간 가지고 퍽이나 안심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피 섞인 진짜 가족이 24시간 있어야 한다고. 그래. 피 섞인 가족이 있어야 하면 어머니 뱃속으로 낳은 귀한 아들, 딸 있잖아. 당신이 연차를 내든 아가씨가 번갈아 오든 하면 되겠네. 물소리를 크게 틀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등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주방까지 쫓아들어와 제 등짝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왜 자꾸 딴소리를 해?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명색이 이 집안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 짐도 못 져. 저는 수세미에 세제를 꾹 짜며 이죽거렸습니다. 그놈의 맏며느리 소리. 이번 달에만 100번은 들은 것 같다.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야.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결론이 뭔데?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남편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서더니 아주 비장하고도 뻔뻔한 낯짝으로 기어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당신 회사, 이번에 당장 사표 써. 휴직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신이 어머니 옆에 붙어서 제대로 모셔. 그깟 쥐꼬리만 한 월급 내 돈으로 메꿔줄 테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댁으로 출근해. 싸아 마이너스. 세차게 쏟아지던 싱크대 물소리만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던 설거지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유리볼을 싱크대에 천천히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비틀어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벗어 던진 뒤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금 내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어? 어머니 상태가 지금 이런데 그깟 회사가 무슨 소용이야. 생색내지 말고 당장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 있어달라고. 너 지금 그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진심이지. 그럼 장난이냐?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지. 회사보다 부모가 먼저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경쾌하게 끊어져 나갔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얄팍하고 이기적인 짐승 새끼를 향해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예의조차 지켜줄 필요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아주 짜릿하고 서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단 1mg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회사보다 부모가 먼저라고? 그래. 당연한 소릴 뭘 묻고 지랄이야. 그 당연한 소리 2019년엔 왜 그 잘난 주둥이로 못 짓거렸어? 갑작스러운 역공에 남편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갑자기 2019년이 왜 나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내 친정엄마 처음 치매 판정받고 온 날, 내가 병원 주차장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병원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매달렸을 때 네가 소파에 쳐누워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건 기억 안 나? 내 뇌는 선택적으로 지워지나 보지? 그럼 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읊어줄게. 내가 거길 왜 가? 그건 처남들이랑 찌끄러기인 네가 할 일이지. 나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서 안 돼. 똑똑히 이렇게 짓거렸잖아. 야, 그때는 내가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상황이 달랐다고? 지랄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짓거렸는지도 말해줘. 집에 치매 노인네 들여서 냄새 배면 어떡하냐. 똥이라도 칠하면 어떡하려고. 내 집에는 절대 안 된다. 기억 안 나. 제 입에서 똥이니 냄새니 하는 자기 과거의 배설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건 내가 그때 너무 홧김에 좀 심하게 말한 거고. 심하게 말한 거? 그게 다야? 내 그 알량한 주둥아리 놀림으로 끝난 줄 알아. 3년이야, 3년. 꼬박 36개월을 내가 내 뼈를 갈아서 혼자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고, 혼자 기저귀 갈고, 혼자 요양센터 상담받고, 내 마이너스 통장 털어서 비용 다 됐어. 그 끔찍한 지옥 같은 3년 동안 네가 내 엄마 병원에 동행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내 호주머니에서 간병비로 10원짜리 하나 나온 적 있냐고. 목소리가 터질 듯이 울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밑바닥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악랄해서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특유의 비열한 가스라이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야, 당신이 억척스럽게 혼자 다 끌어안고 영웅 행세한 거잖아. 내가 언제 돈 안 된다고 했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를 나쁜 놈 만들어.
저는 싱크대를 박차고 남편의 코앞까지 성큼 다가갔습니다. 서슬 퍼런 제 기세에 그 인간이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막아? 네가 하려는데 내가 막았어. 당장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딱 한 번만 대답해봐. 네가 먼저 내 엄마 병원 가보겠다고 입 밖으로 꺼낸 적 있어? 요양사 비용 네가 내겠다고 지갑 연 적 있냐고. 내 축 처진 어깨에 한 번 두드리면서 고생한다는 빈말이라도 던진 적 있어. 철저하게 방관하고 거추장스러운 짐 취급해놓고선 이제 와서 시어머니 간병을 나보고 전담하라고.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이 숨을 씩씩거리며 목소리를 꾹 내리깔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간 옛날 얘기 꺼내서 지금 당장 어머니가 경찰차 타는 이 비상사태에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똑똑히 들어. 나 아무것도 안 해. 내 엄마 간병, 내 회사 퇴사, 내 인생에 그런 희생은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야, 네가 이 집안 맏며느리잖아. 어떻게 가족이 이 상황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와. 가족이라는 단어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미친 듯이 웃어버렸습니다. 가족? 너 지금 그 더러운 입으로 가족이라고 했냐? 내 친정엄마 치매 와서 내가 피 말라 죽어갈 땐 남보다 못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네 엄마 아쉬우니까 가족이야? 네가 인간이냐?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자 저는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 속삭이듯 아주 매섭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3년 전에 장모한테 뱉었던 그 악마 같은 말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가족 타령을 해? 당신 혹시 치매야? 뭐. 저는 그 인간의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꾹꾹 씹어뱉었습니다. 방금 내 입으로 회사보다 부모가 먼저라며. 그럼 네가 그 잘난 직장 때려치우고 내 엄마 병수발 들어. 네 엄마니까 네가 해. 그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뺨이라도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악한 얼굴을 보며 저는 모아둔 무기들을 사정없이 내리꽂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3년 전에 장모한테 뱉었던 그 악마 같은 말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가족 타령을 해?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렸을까봐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친절하게 다 기억하고 다 모아놨으니까.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모아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캡처본 다 있어. 네가 나한테 보냈던 그 구역질 나는 문자들. 냄새 배면 못 산다. 똥칠할까 무서워서 내 집엔 절대 안 된다. 처남들 보고 병원비 내라 그래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내 핸드폰, 내 클라우드에 아주 고이 모셔놨다고. 내 이름 1원도 안 찍힌 19년치 통장 엑셀 내역이랑 네가 요즘 입만 열면 쏟아내는 그 알량한 맏며느리 타령 녹음 파일까지 싹 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너 그거 왜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겠니? 언젠가 네가 이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할 때 내 목줄을 조일 무기로 쓰려고 모아뒀지. 그리고 그 무기를 꺼낼 날이 생각보다 아주 빨리 온 것 같네. 야, 이수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미련 없이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악을 썼지만 제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 너랑 같은 공기 마시기도 역겨우니까 밖에서 자든가 알아서 해. 쾅! 안방 문을 매섭게 닫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침대 끝에 풀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집어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후회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듯 시퍼렇게 멍들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뜨거운 피가 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소록을 열어 서초동 변호사 선배에게 아주 짧고 명료한 카톡을 날렸습니다. 선배, 오늘 드디어 뚜껑 열렸어. 장전 다 됐으니까 이제 진짜 서류로 죽여버리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내일 바로 소장 접수 준비할 테니까 멘탈 꽉 잡아. 저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구차한 싸움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말이 아니라 19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어줄 가장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자 법일 테니까요. 그날 밤 이혼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고 난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눈치만 슬슬 보며 쥐죽은 듯 밥만 꾸역꾸역 밀어넣고 씻자마자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19년 만에 처음 보는 그 기가 죽은 뒷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 너무 편했습니다. 가짜는 변명이나 헛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철저한 투명 인간 취급, 그게 제가 내린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쯤 지났을까 핸드폰 액정에 불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얄미운 신우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지금 오빠한테 얘기 듣고 심장이 다 벌렁거려서 전화했어요. 아니, 이혼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결정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요? 수화기 너머로 빽빽대는 그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픽 웃음이 났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가씨. 저한테는 무려 3년이라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뼈를 깎으며 차근차근 준비한 결정입니다. 아유, 참.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오빠가 서운하게 했어도 가족인데 덮고 넘어가야지. 지금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오락가락 하시는데 이 타이밍에 올케가 쏙 빠지면 우리 오빠 혼자 어떡하라고요? 언니가 맏며느리로서 꾹 참고 버텨줘야 집안이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엄마, 자기 오빠 걱정뿐인 저 천박한 이기심.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그놈의 가족 타령, 맏며느리 프레임, 이제 저한테 단 1mg도 안 통하니까 그 입 다무세요. 이제 어머님 똥기저귀 누가 갈고 병원 수발 누가 들지 친아들 딸인 두 분이서 진지하게 의논해 보세요. 저는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완벽하게 빠질 거니까요. 언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야. 뚝.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징징거리며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가볍게 수신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더 이상 섞을 말도 빼앗길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고 얼굴은 흑빛으로 죽어 있었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남편이 허공을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또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어. 그랬구나. 옆집 아주머니가 냄새 맡고 꺾길래 망정이지.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진짜 단 하루도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저는 팔짱을 낀 채 소파 맞은편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부탁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내가 피곤해도 퇴근하고 좀 더 자주 들여다봐야겠어. 응, 그래. 효자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 근데 내가 평일에는 꼼짝없이 회사에 매여 있잖아. 낮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해서. 그럼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다던 요양보호사 부르면 되겠네. 하루 서너 시간이라도 치매 전문 도우미 아주머니 써. 그러자 남편이 미간을 확 구기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그거 부르려고 알아봤는데 하루 4시간 쓰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게 깨지더라. 미쳤어. 그 큰 돈을 어떻게 매달래? 이걸 나 혼자 다 감당하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나한테 반반 부담하자고 묻는 거야. 지금? 그냥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하는 말이야. 비싸겠지. 근데 어쩌나? 나는 내 엄마 살리겠다고 3년 동안 그 비싼 요양사 비용, 검사비, 약값 싹 다 내 마이너스 통장 털어서 나 혼자 감당했어. 내 주머니에서 단돈 10원도 안 나올 때 난 그렇게 버텼어. 당신도 할 수 있어. 파이팅해. 남편은 입술을 꾹 깨물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의 처절한 독박 간병 지옥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퇴근하면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가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주말이면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은 꿈도 못 꾼 채 시어머니 곁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했죠. 처음엔 시누이가 미안한 척 가끔 들여다보는 것 같더니 채 한 달도 안 되어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애들 학원 라이딩이 바쁘다. 남편이 주말마다 비운다고 싫어한다는 뻔한 핑계를 대면서요. 입으로만 효녀 노릇을 하던 시누이의 본색이 드러나자 남편은 도간에 든 쥐처럼 모든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어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시퍼런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 초점 잃은 눈으로 저를 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나를 못 알아보셨어. 내가 아들인데 옆집 아저씨냐고 묻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찰나지만 쿵 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믿긴 했어도 그분이 병에 걸린 것 자체를 조롱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기억을 잃어가는 건 지켜보는 가족에게 지독한 형벌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담당 선생님이랑 빨리 진지하게 상담해봐. 인지 저하 진행 속도 체크하고 앞으로 약을 어떻게 쓸지, 시설 입소 타이밍은 언제로 잡을지. 어머니 모시고 혼자 가야 하나. 남편이 기댈 곳을 찾는 어린애처럼 처량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라는 무언의 애원이 뚝뚝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서늘하게 쳐내며 못을 박았습니다. 같이 가달라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 3년 동안 내 엄마 병원 혼자 다녔어. 당신한테 같이 가달라고 매달렸을 때 네가 뭐라고 했지? 내가 거길 미쳤다고 가냐고 했었지. 우리 상황이 지금 딱 그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일상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얼굴이었고 회사 업무와 간병을 병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조퇴와 지각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건너 남편 회사 상사에게 불려가 짐 싸라는 식의 끔찍한 경고를 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하루는 밤늦게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어둠 속에서 소파에 웅크려 핸드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빛 속에 비친 건 다름 아닌 치매 전문 요양원 입소 비용과 대기자 명단 페이지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건 고려장이라며 그렇게 펄펄 뛰고 제게 윽박지르던 인간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자기가 제일 혐오하던 선택지를 검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찌푸린 미간과 절망적인 표정을 뒤로한 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9년을 한솥밥 먹고 산 남편인데 핏기가 말라가는 그 꼴을 보며 아주 티끌만큼의 연민조차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얄팍한 동정심이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엔 3년 전 남편이 내 엄마를 향해 내뱉었던 그 악마 같은 문장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똥이라도 치라면 어떡하려고. 내 집에 냄새 배는 꼴 절대 못 본다.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을 떠올리는 순간 제 안의 안타까움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벼락을 맞은 게 아닙니다. 그저 3년 전 딱 자기가 제 친정엄마에게 뿌렸던 그 잔인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맏며느리 도리니까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제게 희생을 강요하던 그 뻔뻔한 시댁 식구들 중 막상 자기 차례가 오니 직접 손에 오물을 묻히겠다고 나서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제가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홀로 견뎌냈던 그 끔찍한 고립과 공포의 지옥 한가운데로 남편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평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반차를 내고 친정엄마 요양원에 들러 나란히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때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병원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죠. 나 지금 어머니 모시고 응급실 앞인데 오늘 또 회사 무단 조퇴하고 뛰어왔어. 상사는 미쳤냐고 전화 오고 어머니는 검사 안 받겠다고 소리 지르시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어. 수진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거 도저히 나 혼자는 못하겠어. 네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와서 어머니 좀 달래주면 안 될까? 당신 얼굴 보면 어머니도 좀 진정하실 것 같은데 나 좀 제발 살려주라.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비참한 목소리. 저는 가만히 친정엄마의 주름진 손을 쓰다듬으며 아주 낮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한 번만, 나 진짜 혼자서는 미쳐버릴 것 같아. 똑똑히 들어. 나도 그 지옥에서 3년 동안 완벽하게 혼자였어. 내 엄마가 내 이름 잊어버리고 허공에 손짓할 때 난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전화 한 통 안 했어. 아니, 못했지. 네가 모른 척 했으니까. 여보, 제발. 이제 내 차례야. 나한테 의지할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온전히 내 몫이니까 네가 혼자 부딪혀서 감당해. 끊을게. 뚝.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단 한 톨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혼자 피눈물을 삼키며 버텨냈던 그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저 인간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남의 등에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롯이 자기 어깨로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 저 인간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나는 그걸
이미 3년 전에 온몸으로 다 겪어냈고요. 이혼의 마침표가 찍힌 건 그의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서초동 변호사 선배의 말대로 서류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말로 싸울 땐 가족이니 맏며느리니 온갖 명분을 들이대며 펄펄 뛰던 남편도 제가 모아둔 문자와 녹취록 그리고 19년치의 완벽한 엑셀 통장 내역이 첨부된 소장 앞에서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하고 책임져야 할 현실 앞에서는 늘 쥐구멍부터 찾던 그 얄팍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날 남편이 핏기 없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응. 깔끔하고 좋네. 후회 안 해? 저는 차 키를 가방에 챙겨 넣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후회 안 해? 3년 동안 내가 피 말라 죽어가며 내 엄마 혼자 모실 때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10원짜리 하나 안 보탠 거. 당신 엄마 똥기저귀 갈기 싫어서 나한테 직장까지 때려치우라고 했던 거. 후회 안 해? 남편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게 더 궁금하네.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상하리만치 몸이 가벼웠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지 않냐고요? 뼈저리게 허무했죠. 하지만 그 끔찍한 허무함보다는 드디어 그 이기적인 시댁의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친정엄마를 시설 좋고 관리가 잘 되는 집 근처 전문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제 몫에 돈이 있었기에 비용 부담도 한결 덜 수 있었죠. 처음으로 엄마를 요양원 1인실에 모시던 날이었습니다. 가방에서 평소 엄마가 덮으시던 포근한 이불과 가족 사진을 꺼내 협탁에 올려두고 엄마와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낯선 방 안을 한참 두리번거리시더니 저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야. 밥도 제때 잘 나오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셔. 내 집은? 나 집에 갈래.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야. 내가 주말마다 올게. 엄마가 제 손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한참, 아주 한참 동안 빤히 들여다보시더니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뱉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심장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칼로 푹 찔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마, 나야. 수진이 엄마 딸. 딸? 내 딸? 응. 엄마 뱃속으로 낳은 막내딸 수진이. 엄마가 제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셨습니다. 텅 빈 눈동자로 기억의 파편을 필사적으로 더듬는 듯한 그 표정.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맞다. 딸. 우리 예쁜 딸.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내신 게 아니라 눈앞에 사람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매달리니 그저 무의식적으로 맞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차라리 난 딸 같은 거 몰라 하고 역정을 내셨다면 덜 아팠을 텐데 애처롭게 아는 척을 해주시는 그 눈빛이 제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매주 올게. 일주일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밥 거르지 말고 잘 드시고 약도 시간 맞춰서 꼭 챙겨 드셔야 해. 알았지? 응. 엄마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시선은 제가 아닌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와 요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결국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자마자 핸들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랑 핏대 세우며 싸울 때도 도장을 찍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엄마의 무심한 눈빛 한 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내 이름 세 글자를, 내 얼굴을 영영 잊어버리는 날이 올 거란 걸 머리로는 수백 번도 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서늘한 현실을 정통으로 맞닥뜨리고 나니 심장이 통째로 도련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복도 햇볕이 잘 드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발소리를 내며 다가가자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어? 응, 엄마. 나왔어. 오늘 날씨 좋더라. 따뜻하고. 그러게. 우리 엄마 햇볕 쬐고 있었네. 엄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또다시 무심하게 물으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낯이 참 익은데. 이번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나 엄마 딸이잖아. 예쁜 딸. 딸, 나한테 딸이 있어? 응, 있어. 나야 엄마. 엄마가 저를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러더니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제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겠네. 참 많이 고생했겠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진짜 딸로 알아보시고 당신 때문에 겪었을 제 3년의 고생을 위로하신 건지 아니면 눈앞에서 울먹이는 낯선 여자의 슬픈 눈을 보고 그저 본능적으로 뱉어내신 위로인지. 하지만 이유가 뭐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엄마가 날 기억하든 못하든 내가 지난 3년 동안 피투성이가 되어 엄마를 지켰던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저는 뺨을 쓰다듬는 엄마의 손을 겹쳐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다 괜찮아. 엄마가 작게 웃으며 제 손을 꽉 마주 잡으셨습니다. 저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온기가 좋아서 잡으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아주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온전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선 다시 전처럼 활기차게 일했고 제 월급으로 온전히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며 주말마다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다면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비웃는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요. 맏며느리 돌이라는 폭력적인 단어로 제 숨통을 옥죄고 내 희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던 그 역겨운 인간들이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여전히 제 가슴을 서늘하게 긁어내리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러시안 룰렛 같은 엄마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수진이 왔냐며 환하게 반기시다가도 다음 날이면 얼음장 같은 눈으로 당신 누구야? 하고 밀어내시는 엄마. 그 잔인한 차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저는 요양원 가는 주말 아침마다 오늘은 과연
엄마가 날 알아볼까? 하는 무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이중잣대도, 시댁의 뻔뻔한 핍박도, 이혼 법정의 싸늘함도 다 악바리처럼 버텨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엄마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밀어내는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100번을 겪어도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공포와 먹먹함을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게 된 건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우연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지독했던 공포와 먹먹함을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게 된 건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엄마 면회를 마치고 나오던 요양원 복도에서 늘 엄마를 전담해 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꽤 좋으세요. 아까 점심시간엔 미역국에 밥도 한 그릇 뚝딱 비우셨고요. 아휴, 다행이네요. 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선생님이 제 소매를 살짝 붙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따님, 요즘 많이 버거우시죠?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버겁냐고 괜찮냐고 묻는 사람. 19년을 살을 맞대고 산 남편에게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안부 인사가 생판 남인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뭐 힘든 게 있나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데요. 어머님이 못 알아보시고 밀어내시는 날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가족분들은 육체적인 고생보다 그 기억의 단절에서 오는 상실감이 제일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머리로는 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수백 번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네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따님. 억지로 괜찮은 척 꾹꾹 눌러 담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따님이 먼저 쓰러지십니다. 선생님의 그 다정한 위로에 저는 힘없이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꾹꾹 눌러 참는 게 제 인생의 오랜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따님, 오늘 어머님 아주 좋은 날이에요. 며칠 만에 기억도 또렷하시고요. 얼른 다시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엄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쏟아지는 가을 햇볕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기척을 내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어? 응, 엄마. 나 안 가고 다시 왔어. 오늘 햇볕이 참 좋네. 아주 따뜻해. 그러게. 우리 엄마 햇볕 쬐니까 얼굴이 더 곱네. 제가 웃으며 옆에 바짝 당겨 앉자 엄마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또 그 질문이 나올까봐 지레 겁을 먹고 주먹을 꽉 쥐었는데 엄마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순간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낯이 참 많이 익은데. 나야 엄마. 엄마 예쁜 딸 수진이. 딸? 아, 맞다. 우리 딸. 우리 막내딸 수진이. 응, 맞아. 나야. 아이고, 우리 딸 참 많이도 컸네. 그 다정한 한마디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48 먹은 중년의 딸에게 많이 컸다니요.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응, 엄마. 나 밥 많이 먹고 아주 쑥쑥 컸어. 고생이 많았지?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다 알아. 그동안 험한 세상 사느라 참 많이 고생했어. 우리 딸. 엄마가 앙상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딸로 알아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당신의 고단했던 지난 삶을 제게 투영하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주름진 손의 온기가 미치도록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핍박에 홀로 숨죽여 삼키던 독한 눈물이 아니라 온전한 내 편의 품에 안겨 흘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덜 외로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요양원 문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찌질한 근황은 건너 제 귀에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어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던 요양원에 모신 뒤로도 그 인간의 삶은 문자 그대로 지옥도였다고 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 요양원 비용에 본인 생활비까지 홀로 독박을 쓰다 보니 경제적으로 빠르게 밑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그깟 쥐꼬리만 한 월급 타령을 하며 저를 무시하더니 잦은 조퇴와 지각으로 상사 눈밖에 나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그 월급마저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군요. 얄미운 시누이요? 끝까지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콧배기를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명절에 오빠한테 전화 한 통 걸어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고 묻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게 전부였다죠. 가족이니까 맏며느리 도리니까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제 피를 빨아먹으려던 그 위선자들이 막상 자기들 차례가 오니 진흙탕에 발을 담그기 싫어 하나둘씩 도망쳐버린 겁니다. 도리라는 건 늘 남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만 튀어나오는 아주 편리한 무기였던 셈이죠. 그 인간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온 건 이혼 도장을 찍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고 차단하려다 도대체 무슨 밑바닥을 보여줄까 싶어 가만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야. 무슨 일이야? 나 요즘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고 처량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가만히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에 병원비에 내 생활비까지 혼자 감당하는 게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돌아버릴 것 같아. 몰랐어?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리고 끔찍한 건지 진짜 몰랐어.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아주 건조하고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피 말리는 짓을 3년 동안 나 혼자 했어. 당신도 이제야 그 지옥의 맛을 조금 아는 거네. 당신은 도대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어? 버텨야만 했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텼지.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옆에서 철저하게 방관하고 모른 척 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남편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짐승 앓는 소리를 내며 훌쩍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다 미안해. 저는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나 서러움 같은 감정이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은 파도 한 번 일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완전한 감정의 소멸이었죠. 알겠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건강 챙겨. 수진아,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그 미안하다는 말, 3년 전에 내 엄마 처음 치매 판정받고 내가 주차장에서 울고 들어왔을 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그 늦어빠진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잖아. 다신 연락하지 마.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말마다 엄마의 요양원을 찾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저를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어떤 날은 차갑게 밀어내십니다. 알아보시는 날엔 그 따뜻한 주름진 손을 뺨에 비벼보고 못 알아보시는 날엔 그저 말없이 옆에 나란히 앉아 풍경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엄마의 숨결이 내 곁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요. 제 직장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19년 동안 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오롯이 내 이름 석자로 인정받는 내 자리. 그 누구도 저에게 가족을 위해 사표를 써라라고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는 완벽한 나의 일상입니다. 지난 주말 엄마와 요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가을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시던 엄마가 불쑥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다. 눈이 부시네. 그러게요, 엄마. 바람도 시원하고 참 좋지? 나한테 참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멈칫하며 엄마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예쁜 딸 있어. 지금 이렇게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잖아.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저를 온전히 딸로 알아보시는 눈빛인지 아니면 그저 친절한 요양보호사로 아시는 건지 모를 깊고 고요한 눈동자. 그러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구나. 다행이다. 응, 엄마. 나 아주 잘 있어. 엄청 잘 지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안심해주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것. 머릿속 기억이 지워져도 엄마의 영혼은 여전히 나를 품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저는 이 길고 험난했던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복수극도 없었고 시댁이 길거리에 낳는 자극적인 막장 결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하게 제 인생을 좀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내고 온전한 제 삶을 되돌려받았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내 뼈를 깎아 바쳤던 맹목적인 희생을 거두었고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던 내 자리를 나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모진 세월 참고 견디면 알아줄 날 오겠거니 하지만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새 나조차도 내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과 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버티고 계신 수많은 며느리, 그리고 딸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건 절대 당신이 모자라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그러니 제발 당신 자신부터 구하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처럼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려는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게도 벅찬 희망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